이 문제, 야 이거 국어 아니라 물리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물리 지식이 너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어가 아닌 물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국어에는 비문학 독서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제재를 물리를 다뤘다고 해서 국어 아닌 물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과, 즉 그 물리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풀어서 이해하면 이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아닌 교과 지식이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경 지식은 사실 교과서 밖에 있는 지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그럼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공교육 내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책을 찾아 읽든 뭔가 더 많은 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사실 이미 수능 시험은요 2014년부터 배경 지식을 가급적 출제하지 않고 교과 지식 위주로 내라 라고 원칙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따라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오입니다. 그럼 이제 답은 교과 지식이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목 보시면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평가원장님들께서 가끔 사과하는 일들이 있었죠. 불수능 논란으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학생과 학부모에게. 12월에 수능 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게 언제냐면 2018년입니다.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수능 논란을 사과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드렸다라고 수능 출제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제 출제가 너무 과했다, 원칙을 벗어났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 기사 내용입니다. 출제위원단은 모의고사를 치렀고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은 결국 예측과 실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 즉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 이거는 지금 킬러문항 사태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게, 지금 킬러문항은 공교육 내에서 출제가 된 거냐 아니냐, 뭐 이게 이제 중요했다면 이때는 난이도 조정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의 경우 지문과 문항의 길이가 너무 길고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게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19학년도 수능이거든요. 맞습니다. 극악의 난이도. 이 해 국어의 그 1등급 점수대가 80점대였던 거의 역대급으로 국어 점수가 하락했던 해입니다. 그 문제가 대체 무슨 문제였을까요? 이거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만유인력 문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체 물리, 물리학과 지구과학 등이 연관되어 있는 천체에 대한, 우주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서 바탕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보시는 건요 제시문이 아니고 문제예요. 문제에 보기가 있는데 보기만도 이렇게 길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설명도 굉장히 깁니다. 일단 너무 기니까 문제가 됐겠죠. 근데 이게 보기라고? 그럼 제시문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봐도 좀 충격적입니다. 지문의 한 페이지 전체가 제시문인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 문제의 구성을 아시는 분들은 요거 한 절반 정도 나와야 보통 비문학 지문 길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거의 2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지문이 이렇게 길고 문제도 이렇게 긴데 이거 언제 다 읽어? 양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러면 양적으로만 많아서 문제였을까요? 질적으로는 이해할 만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어려웠을까를 오늘 문제를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라는 견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14학년도부터 수능이 국어 영역으로 바뀌고 나서 결국 비문학 출제에서는 교과서 내 출제라고 하는 원칙은 세워졌는데, 난이도 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은 분량을 너무 길게 하거나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기술적인 문제지 원칙을 벗어났다고 사과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난이도 조정 실패가 문제였던 거지 킬러 문항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에요. 그 킬러 문항은 결과론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인 듯 보이지만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교육 제도 밖에서 뭔가 배워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부 장관님도 난이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는 부분. 자, 그럼 이 문제도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원칙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만 난이도 조정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기술적 문제라고 사과를 했다는 지점,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하지만 이때 당시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대중들에게 좀 소비가 됐었냐, 이 사건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거기 패널로 나오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시민 씨. 자, 그런데 이 수능 국어 문제를 같이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 이제 그 패널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문제, 야, 이거 국어 아니라 물리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사실 유시민 씨는 제 알기로는 과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시고 과학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야, 이거는 국어가 아니라 물리 영역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국어 아니라 물리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 왜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까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교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교과목 이름이니까 뭐 언어 영역이 아니라 뭐 국어 영역에서 문제가 된 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과목만 비교하고 있죠. 예, 이게 국어 문제야? 이거 물리 문제 아니야?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직접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물리 지식이 너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어가 아닌 물리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국어에는 비문학 독서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독서 영역, 교과 독서 교과서에는 한국 문학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비문학은 국어의 한 영역입니다. 독서라는 과목으로 배우고 있고요. 거기서는 의외로 사회 주제와 과학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따라서 제재를 물리를 다뤘다고 해서 국어 아닌 물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죠. 이 말뜻은 뭘까요? 결국 이것은 국어에서 물어보는 독해력의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물리 지식이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문과, 즉 그 물리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풀어서 이해하면 이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해하셨습니까? 물리를 공부했는가?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배경 지식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교과 지식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 문제는 국어 교과 지식 말고도 물리 교과 지식이 있어야 푸는 문제 아니야? 그게 맞아요. 물리 교과 지식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물리학, 천체의 변화, 서양의 우주론과 동양의 우주론에 대한 천문학적 지식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지식은 다뤄집니다. 따라서 이 뒤에 물리 지식이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국어냐 물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에는 물리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어디? 국어의 비문학을 풀기 위해서. 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킬러 문학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 결론이 있다면 왜 킬러인가? 문제가 문제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애가 있고 문제를 못 풀어내는 애가 있다면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즉 아이들 측면에서 왜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었다면 적당한 난이도의 길이가 나왔어도 어려웠을 것이다. 왜? 물리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교과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나서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평가원이 조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늘 그랬듯이 아이들 어려워하는 애들은 여전히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특정 교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수능 언어에서 국어로 바뀌었다. 국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국어의 한 영역에는 독서가 포함이 돼 있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어려워하는 킬러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문학이라는 영역인데, 이미 배경 지식은 배제하라는 건 10년 전부터 나왔다. 그럼 대체 킬러 문항은 뭐가 문제인 거냐? 난이도 조정과 같은 미세 조정 빼고 나면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교과 지식에 기반해서 내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교과 지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교과서 내용 제대로 학습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육은 교과서를 학습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 혹은 그 교과서 중 일부만 학습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쳐 놓고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점. 근데 그것이 결국 내가 선택했던 과목의 여부와 일치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점. 네, 요겁니다. 교과 지식에 의한 차별이죠. 킬러 비문학 문항들의 공통점, 제가 지난주에 3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좀 도드라지게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낯설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많다라고 하는 느낌이고 정부 입장에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해가 어려운 건 다 어려운 말이니까 전문 용어라고 뭉뚱그려 보지만 이 중에는 배경 지식도 있겠고 어려운 교과 지식도 있을 거예요. 즉 교과서에 있는 기준인데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자, 그 외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좀 까다로운 거, 모호하거나 해석이 좀 어려워서 답을 찾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거 어떤 친구가 잘해요? 훈련된 킬러 문항 풀이를 많이 해서 선지가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걸 잘 피해갈 수 있는 학생. 그 다음 과도하게 추론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또
논리 추론 훈련을 많이 했던, 즉 아래에 있는 두 가지 특징은 사실 훈련된 학생들한테 유리한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첫 번째, 낯설고 어려운 전문 용어? 요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과연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없었을까? 즉 후자, 선택지가 까다로워. 킬러 문화, 와 이거 선지, 야 세상에 이거 토시 하나 틀리고 어조사 하나 틀려가지고 뭐뭐한 것을 찾으시오네, 뭐뭐한 것도 찾으시오,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지고, 이런 거는 그런 문제 많이 풀수록 유리했을 거예요. 또 추론이 많이 나오는 논리 훈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공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시키지 않는 훈련일 수 있어요.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했거나 추론 연습만 많이 했을 경우 도움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낯설고 너무 어려워서 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크게 동의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경우 이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실제로 대부분은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르친 걸 시험에 내면 문제가 되지만 어렵더라도 가르친 것을 소화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험이 그런 관점에서 공교육 내에서 가르친 문제를 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오히려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배경지식 필요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배경지식 같은 걸 사교육에서 많이 쌓은 애들이 좀 뭐 어려서 책을 많이 책 읽는 것도 사교육에서 한다면 그런 거 많이 한 애들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과 지식을 제대로 쌓지 않아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배경 지식이 아니라 교과 지식이다. 교과 지식이 제대로 쌓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배경 지식 그거는 공교육 밖에서 쌓아야 되는 어떤 거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교과 지식은 달라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인걸요. 자, 교과 지식이 뭘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이해도예요. 교과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밖에 안 나오거든요. 개념과 사례입니다. 국어 교과목 보세요. 그러면 교과 소속 지식이라는 건 국어 교과서 지식, 여기에 뭐예요? 독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학 교과서 지식, 영어 교과서 지식, 사회 교과서 지식, 과학 교과서 지식. 물론 지금 킬러 문항 이야기 나오면서 이걸 섞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융합형으로 내지 마라. 특정 교과 위주로 내라. 국어도 그러면 뭐 문학만 출제하라는 걸까요? 비문학 아예 없애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독서라는 과목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 교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렇죠. 이거는 사실 과목이 훨씬 많아요. 이것도 근데 교과목이잖아요.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교과 지식인데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건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과 과목을 많이 선택한 친구도 있을 거고 과학 쪽 과목을 많이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까지는 나오지만 실제로 고3들이 치르는 시험의 국어, 수능 국어 혹은 수능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 등은 사실은 공통 과목보다는 이 선택 과목의 교과 지식에 따른 유불리가 큽니다. 내가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 유불리가 갈린다?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승자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옛날에 언어 영역 문제 출제했었을 때는요, 교과 지식에 국한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내가 어떤 교과를 택하지 않더라도 언어적인 독해 능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거에는 사실 선택적 교과가 좀 적고 공통 교과가 많았기 때문에 교과 지식의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배경 지식 부분은 아예 배제하고 교과 지식으로 내라고 정했어요. 첫 번째 조건. 근데 그 교과를 선택적으로 학습해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 교과 범위 내에서 그 교과 지식을 다뤘던 학생한테는 유리하게 출제가 되는 것인데 그 교과 지식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교과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학생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과거의 언어 영역 시험은 독해력으로 평소에 그 독해적인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봤던 시험이라면 교과 지식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교과 지식의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과 지식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선택적인 과목이지만, 폭넓게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나오지만 선택적 불균형입니다. 내가 선택한 과목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게 현재 수능 국어. 물론 이 제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킬러 문항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바로 이 요소, 선택적 불균형 때문에, 즉 선택 과목의 유불리 때문에 비문학에 대한 이해도의 현격한 차이가 난다. 야, 우리 아이가 독해력이 부족해서 이걸 책을 읽어야 되나? 잘못된 생각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교과 학습의 핵심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 지식 학습을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애들이 교과서 다 공부하고 있는데 교과서 공부해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교과서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나요? 그러면 교과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교육학 이론에 해당하는 지식의 구조.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팩트죠.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 팩트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요, 교과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이지 교과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실을 열거하거나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은 왜 나올까요? 이 사실들을 엮어주는 하나의 토픽 주제가 있고 그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시키는데 사실이 근거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등장하는 거죠. 따라서 마치 하나의 건물로 본다면 이 수많은 사실들이 주제와 개념을 떠받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주제와 개념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와 개념, 그럼 이 개념이 뭐예요? 교과 개념이, 이게 꽃이에요. 그것들을 연결한 하나의 룰, 규칙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리라고 합니다. 일반론, 일반화된 지식이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화된 지식, 일반화를 한 지식, 즉 수많은 구체적 사실들, 이거 다 달라요. 근데 그 사실들을 관통하는, 즉 우리 아이들은 과거의 역사를 살아갈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새로운 역사의 사실들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개념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하나의 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과서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뭡니까? 개념과 원리, 개념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거에서 이론이 나오는 거다라고. 사실은 이론 단계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지만 물론 개념학습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개념이 없으면 학습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념 모두 존재해요. 이 추상적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지식 학습의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교과 지식의 학습의 핵심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제와 개념의 관계, 이 정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고 이건 뭐겠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사례가 되겠죠.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따라서 에르슨의 기본 구조를 저는 여러분들이 교과 지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구조도, 교과서의 구조도를 아주 단순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렸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도출해내는 일반화와 추상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이걸 잘 이해했다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친구가 이해를 잘했는지, 그것을 또 다른 사례에 적용시켜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따라서 일반화와 추상화를 할 수 있는가가 교과서 지식을 이해했는가, 학습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과서 내용에 등장한 구체적인 사실과 사례로부터 추상적인 개념과 이론을 도출해내거나 그것이 이렇게 도출된다는 걸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내가 알았다면 그 안 지식을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사례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교과 지식의 학습의 목표인 거예요. 본질은 뭐다? 우리 아이들이 킬러 문항을 못 푼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바로 교과 지식의 부재에 있다. 요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교과 지식의 구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림 비슷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가 뭘까요? 스키마는요, 요거 하나하나의 블럭이 아니라 요거의 체계 전체를 스키마라고 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분절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주제와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하나 따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체계, 시스템, 따라서 체계적 지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라고 하는 차. 근데 그게 운송수단이자 신분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세금을 걷는 수입원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품이 다양한 의미가 있네요. 의미를 세분화하고 있어요. 자, 집, 주거, 부의 상징, 의미가 파생되죠. 집으로부터. 돈, 부의 상징, 거래수단, 채무. 뭐냐면 요 각각의 부분이 교과목마다 다른 식으로 설명이 되면서 똑같은 차라는 주제를 특정 교과에서는 운송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고 특정 주제에서는 내국세의 수입원. 이렇게 교과 지식들은 사실은 상위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과에서 배우는 개념이 그 교과 내에서도 체계를 이루지만 교과에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사실 넘나들어도 이 지식들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체적인 사건의 케이스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개념이 어떤 위계와 분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스키마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배경 지식이 아니라 교과 지식이다. 교과 지식의 구조는 뭐다? 스키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엄밀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어려워도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스키마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지식의 체계, 즉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사례와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지식으로서의 하나의 덩어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있어야 개념이 잡히는 거구나를 아시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조금 더 쉽게 교과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 과목 중에 사회문화라는 과목, 보통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배우는 과목입니다. 거기에 문화이해라고 하는 섹션을 보면은요, 큰 장에 이러한 소주제가 있고 그 소주제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해요. 대중매체, 뉴미디어, 대중화, 상업성, 회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함께 이해해야 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하나하나 외우면 일단 암기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체계를 이해하고 나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이게 두루룩 따라 나옵니다. 얘네들의 토픽이 뭐예요? 미디어와 문화예요. 그거의 상위 영역이 뭐예요? 문화이해예요. 그럼 뭐예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키마가 있다입니다. 따라서 이 트리의 구조를 머릿속에 이해하고 내가 원할 때 그것을 꺼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이게 스키마 학습의 목표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교과서 학습의 목표인 거예요. 이 스키마를 그릴 수 있느냐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문화 이해의 태도,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제국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걸 외워요. 딸딸딸. 근데 이거 교과서를 쭉 이해하면은요, 얘 하나만 절대로 외울 수 없어요.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면 무조건 상대주의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절대주의도 있겠죠. 그리고 사대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말들이 뒤따라 나와요. 이게 바로 연계 개념이에요. 따라서 개념들은 따로 놀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연결돼요. 요거에 부합하는 사례들이 또 담겨 있겠죠? 그게 교과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은 상위 분류로 연결되어 있는 위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분류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가가 바로 스키마 학습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과 지식을 스키마로서 학습하는 관점, 요게 이제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교과 학습의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비문학이 안 풀리고 킬러 문항을 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요. 자, 세부 주제를 보면은 토픽이 통화 정책, 통화라는 말도 어렵죠. 이게 어렵다면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기초적인 개념 혹은 어휘가 약한 거고. 근데 통화 개념을 할 때 떠올려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통화 정책에는 수단이 있다. 통화 지표, 통화 승수, 유동성, 자, 환율이라는 주제가 있다. 고정환율 제조, 변동환율, 규칙 통화. 이거 다 뭐냐면 교과서 개념입니다. 배경 지식이 아니고요.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아니, 저희 애는 경제 교과서를 택하지 않아서 이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이걸 가르치거나 혹은 최소한 이걸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 과정이 다 생략돼 있고 어디에만 나오는 거예요? 수능 지문에만 이게 다 나와버리는 거죠. 수능 제시문에 저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비문학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모두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교과 지식, 경제 교과서에서 이걸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래도 뭔가 들어봤을 거고 그걸 제대로 학습한 학생들은 이거에 대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 지식이 필요해? 경제 교과까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수능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을 때 원래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애초부터 얘기하고 있는 교육부의 아주 정상적인 원칙이에요. 교과 지식 내려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상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 애가 그 교과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랜덤하게 나온다. 이 교과 지식을 정확하게 학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교과 지식, 쉬운 수준에서의 교과 지식, 그럼 이게 언제부터 무너질까요? 초, 중 때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애들이 선택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수능 시험은요, 가리지 않고 나와요.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교과 지식, 스키마를 물어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친구는요, 이 논리 구조를 알고 있으면 추론할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맥락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스키마의 구조라는 맥락이 있어야만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추론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의 근거가 되는 논리 구조와 스키마가 있을 때 그에 기반해서 추론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다음 내용으로 추론한 것, 글 자체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문제가 직접적으로 추론을 물어보고 있다? 스키마가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독해력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해력만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 학습 역량이 비문학 문제풀이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대편에는 교과 지식, 결국 스키마를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제 반대편 항이 채워지게 된 거죠. 따라서 독해력만으로 풀 수 없는 이유를 오늘 교과 지식이라는 측면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